7월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0.75%포인트 금리 인상,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움직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3월 이후에 매 회의 때마다 갤러핑,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의 금리 인상 폭을 결정했던 연준이 이번에는 금리 인상 폭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7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이 상당한데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그 캐스터분께서 얘기한 것을 좀 해석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뒤쪽에 그 배경 화면이 요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황소가 다시 이틀 전에 등장한 것보다는 굉장히 힘있게 등장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증시가 바로 그런 대목을 우리 정영국 PD께서 배경화면을 준비해 주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배경화면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일단 금리 인상폭 0.75%포인트 가는 걸 가지고 뉘앙스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렸다. 근데 월가에서 보면 안도다 하는 시각에서 사실 그 뉘앙스에 똑같은 금리 인상폭 가지고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보면 이것은 과거의 추세랑 같이 비교해서 그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사실 그 갤러핑 금리 인상 추세는 이렇게 정점을 맞을 것이다 하는 것을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이번에 금리 인상이 지난 3월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리 인상하면 선제성을 중시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작년 4월 이전에는 올렸어야 되거든요. 이게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늦게 선제성을 프리엠프티브 선제성을 잃은 상태에서 뒤늦게 흐들짝 놀라서 지금 금리를 좀 올려오고 있는데요. 얼만큼 빨리 올려오냐면요. 3월에 0.25%죠. 4월 회의에 없었고 5월은 0.5% 한 단계 뛰었죠. 그다음에 6월 회의에 0.75% 갔죠. 예. 그다음에 7월에는 사실은 1%포인트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는 0.75%니까 그러니까 갤러핑으로 인상해왔던 추세가 멈췄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의 정점이 아니라 금리 인상 폭의 정점론을 얘기했던 것도 바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 분야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하는 소위 금리 인상의 가이던스 관련해서 예. 파월 의장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죠. 그죠? 예. 다음 회의에서는 인플레 감안해서 큰 폭의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반면에 또 다른 이렇게 그 얘기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되죠. 이게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최소한 갤러핑 금리 인상 추세가 증시에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 관련해서 해석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지금 노멀 스텝이 0.25%니까 큰 폭이니까 0.5% 되고 그다음에 0.75% 되고 1%포인트 되죠. 그럼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정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75% 이상은 안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게 시장이 안 도래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기자회견에서 두 가지 서로 엇갈린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빅테크라든가 금리 인상에 민감한 빅테크 업종의 주가를 4% 이상 끌어올린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가 입장에서 보면 금리 인상 폭의 정점은 6월에 0.75, 7월에 0.75, 0.75를 강조하면 국내 언론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 인상폭이 갤러핑 되니까 그 갤러핑이 매 한 단계마다 정지됐으니까 월가는 반영하는 거죠.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와 경기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관점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참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그 3월서부터 아주 숨가쁘게 올라왔던 금리 인상이 이렇게 문제가 일단 한 단계 금리 인상이 이제 6월과 7월 달에 딱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한 단계 좀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가는 투자자들 우리가 이제 주식일 때는 아까 주식쟁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 주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제 환투기임은 외환시장에서 앞서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목에서 방송 용어에 적당할지 모르겠으면 주식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국제 환투기 세력을 월가에서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방송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터닝 포인트일 때 가장 앞서가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더 참고하기 위해서 전해드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0.75% 많이 올리긴 했습니다는 이게 증시에 부담이 된 게 아니라 내년에 금리 인하설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앞서가는 주식 투자 입장에서 앞서가는 주식쟁이들은 거기에 민감하고 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에 민감한 것이 빅테크 업종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가상화폐 아니겠습니까? 아까 홍 앵커께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 증시를 해설할 때 어떤 사람은 월마트를 강조하는 시각이 있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실적은 악화됐지만 시간 외에서 올라간 것을 주목하십사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빅테크 업종의 나스닥 지수가 4% 끌어올린 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주가가 가계 상승세를 붙이면서 나스닥 지수를 4% 이상 끌어올린 배경이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하면 지금 오늘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0.7 올리겠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설이 되다 보니까 앞서가는 주식쟁이들은 거기에 더 민감한 상황에서 그렇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상원에서 미국의 그 반도체와 관련된 일종의 아우타키법이라 하는데요. 그게 통과됐죠? 예. 이런 것이 맞물려서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금리 인상폭도 정점이 되다 보니까 꼭 뒷담화 치는 사람들, 어려울 때 어렵게 이겨는 극단적 비관론자, 우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려울 때 증시 분각해야 한다 해서 사실 그 학계에 계신 분이 11,800까지 떨어진다는 시각,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학계는 미국의 그 뉴욕대의 그 학계에서 루비니 교수도 어제 뒤늦게 굉장히 경기라든가 증시에서 어렵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이런 사람은 어려울 때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은 월가에서도 추방하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그 팁을 통해서 입술에 이렇게 팁을 통해서 그분들은 이렇게 입술에 입술을 통해서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나온 것도 인상 깊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 앵커께서 사실 어제 닥터둠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미스터 둠이다. 그 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미스터 둠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아마 홍 앵커께서 누가 코디해 줬습니까? 아니, 제가 코디하긴 했는데. 예. 그렇습니까? 코디했으면 오늘 좀 밝은 색으로 입으셔야죠. 그래서 저는 자켓을 벗고 예.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빨간색을 더 비추기 위해서 제가 아마 올해 넥타이 찬 거 중에서 가장 빨간 거를 예, 찼습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래서 저도 잠시 벗겠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지금 어제 홍 앵커께서 닥터둠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미스터 둠이다 하는 것이 시장에 화제가 될 만큼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채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가 주도할 것이냐, 경기 침체가 두려울 것이냐 하는 측면에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사실은 지금 0.75% 금리를 많이 올렸다 국내 언론은 표현하지만 자 10년물 국채 2.79로 저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79도. 저게 이제 사실 추세를 좀 봐야 되는데요. 6월 그 14일 전후에서는 3.4%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2.7%까지 하고 장단기 금리 차가 장단기 그거 30bp까지 더 확대됐죠. 예, 그렇죠. 2주 초에서는 20bp까지 확대되다가 지금 30bp까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은 국채 시장에서는 실물 경기 분야를 더 많이 반영한다. 실물 경기 침체 분야를 더 많이 반영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문제에는 7월 15일 돼서 어떤 사람이 킹달러 제왕통화 기축통화를 넘어서 말도 되지 않은 제왕통화 얘기하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7월 15일 날 109에서 킹달러가 나온 이후에 며칠 됐습니까? 지금 며칠 됐습니까? 2주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106대로 고스란히 제자리대에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킹달러를 그렇게 해서 달러에 베팅했던 세력들,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 환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1%포인트가 아닌 0.75%포인트 금리 인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시각도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인플레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은 파월 입장에서 큽니다. 그럼 뭐 지금은 인플레가 6월 같은 경우는 CPI가 9.1%니까 사실 인플레 타겟팅 수준에 이렇게 2%의 4배 이상 되니까 인플레에 대해서는 또 중앙은행의 제1선 목표가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모든 수치하는 이 최고점에서 어떻게 추세가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러면 자 6월 달에 사실 페드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의 인플레 뉘앙스와 이번에 기자회의의 뉘앙스의 차이점을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6월 달에 기자회견에서 극단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우려했던 상황에선 많이 편해졌다.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6월 달 물가 상승률 9.1%는 사실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거든요. 예. 그 통계 방식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 6월의 CPI는 어디야? 6월의 CPI 발표하고 직후에 아마 국제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철금속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같이 보면 시청자 여러분이 그 뉘앙스 차이를 아실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인플레를 우려했지만 그때보다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편한 기자회견을 한 그 얼굴 표정은 예. 이런 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9.1%가 되지만 그 이후서부터는 여기 나온 대로 국제유가가 100달러, 13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내외, 오늘 97달러죠. 그다음에 휘발유 가격이 5달러 전 미국 전역으로 5.2까지 갔습니다. 4.5달러 갤런당 가격. CRB 지수 맛이 15% 이상 하락했죠. 예. 그다음에 비철금속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구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리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상반기 어찌됐든 3월 달, 5월 달, 6월 달 상반기 금리를 얼마 올렸습니까? 0.5%, 0.25%, 0.75%, 2%포인트, 1.5%포인트 올렸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물가 안정에 도움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반영해서 사실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편해진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의 그 얼굴 표정이 다소 안더감하다 보니까 곧바로 경기 침체 문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문제에 월가 입장에서는 더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갤러핑 추세에서 금리 인상에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 시장에 부담됐으니까 그게 편해지다 보니까 3대 지수가 다 올랐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빅테크 업종 중심으로 나스닥 지수가 오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4% 이상 올랐죠. 예.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증시 붕괴라는 점을 엊그제까지 얘기했던 사람들 또 왜 그런 사람들은 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꾸 돌아다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아연질색할 정도로 오늘 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 경기 침체 쪽으로 이슈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0.75%포인트 인상의 그침 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자, 오늘 그 인플레 문제 3월의 기자회견과 그다음에 7월에 이번에 기자회견에 경기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파월 의장의 입장이 아마 뉘앙스 차이가 났습니다. 예. 사실 발언은 경기에 문제가 없다, 노동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그때보다는 상당히 경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어둡게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경기 문제에 대해서 어떠냐 하면 서머스라든가 그린스펀 이런 그 전 의장 같은 또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 재무장관 전 그 페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 소위 secular stagnation hypers 구조적 장기 침체라든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시각이죠. 근데 현 의장 시청자 여러분 위해 현 의장 경기의 안정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현 재무장관 앨런, 현 페드 통화정책실장 파월은 경기에 문제가 없다, 침체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이거든요. 예. 자, 이걸 시청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누가 더 미국 경기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볼까 하는 측면에선 현재의 재무장관과 현재 의장은 사실 자기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지표도 우호적으로 생각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예. 시장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그래서 어제 중간 전망
중간 전망 입장에서 미국의 전현직 간의 의장 간의 장관 간의 서로 갈등이 있으니까 제3자 입장을 비춰드리겠습니다. 예측력이 강한 IMF를 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경제가 경기 하락폭이 성장 하락폭이 가장 낮다. 해서 다들 간단하게 얘기했으면 올해 성장률 4월 전망에 3.7에서 이번에 2.3, 1.4%포인트 내렸죠. 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나오겠습니다. 2.3%에서 1%로 1.3%포인트 내렸죠. 그러면 왜 월가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 0.75보다 내년에 금리 인하에 주식쟁이들이 더 관심이 있었을까 하는 측면은 내년의 성장률 1%는 페드의 잠재 성장률 1.75% 될 때는 이걸 빼면 0.75%포인트의 디프레기 발생하거든요. 예. 디프레기, 경기 침체, 금리 인하,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월가가 환영하는 거다 하는 것을 정확히 들어맞죠. 그게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언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28일이죠? 우리 28일 맞죠? 예. 하도 잠을 못 자니까요. 오늘 빅 이벤트들이 많죠. 예, 예. 잠 못 자니까 아마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발표되는 2분기 성장률 얼마 될까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파월이 되는가 앨런이 뉘앙스로 보면 2분기 성장률은 좀 좋게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 좋게 나올 거로. 예. 그러면 사실은 그 이후에 미국 경제 저렇게 1% 되면 앞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폭은 빨라지지 않겠느냐. 요게 이제 2분기는 조금 높게 나온다. 근데 내년에 성장률 1%까지 예상하면 이후에 경기의 하락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이런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리 인상폭도 이번에 0.75%에서 멈추게 된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FOMC 회의는 이제 파월을 건너뛰고 9월에 예정돼 있죠. 벌써부터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잭슨홀 미팅. 그다음에 9월에 이제 페드 회의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회계연도인 10월을 앞두고 회계연도상 마지막 회계연도상입니다. 미국 예. 피스컬 이어가 10월부터 시작하니까 회계연도상은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벌써부터 일단은 오늘 서로 뉘앙스 차이가 있는 점, 파월 의장이 똑같이 자, 인플레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정할 수 있다. 요걸 컴비네이션 조합해 보면 대체로 9월 회의에서는 0.75%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는 0.5% 가져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예. 이후에 내년에 디플레까지 발생하고 또 경기 침체 속도가 빠른다면 내년에는 빠르게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이것도 월시전을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런 데 9월 인하설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예. 거거든요. 시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 바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QT 문제입니다. 자, QT도 어떠냐? 사실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이제 문제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한 달 전에 파월 의장은 QT의 규모에 대해서 1에서 2조 달러 축소하겠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앨런 장관이 자꾸 말을 번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월 의장도 자꾸 인플레라든가 경기 문제라든가 고용에 번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QT 문제도 자꾸 번복한다. 당신도 앨런에 의해서 자 파월 의장도 친하지 않느냐.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걸 왜 모르냐 하는 입장이요. 그만큼 뭐에 몰린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오늘 월가에서 화제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QT도 자 내년에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 QT도 조기 종료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 월에 2014년까지 돼 있습니다는 여기 2014년 하면 1년 앞당긴다. 1년 앞당길 때 9월부터 950억 달러 가져가는 것을 보면 대체로 1조 달러는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금융위기의 QT, 양적 긴축을 했던 2017년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계획분에 비해서 조기에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보면 QT조차도 요거조차도 사실 당청이보다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주식 투자 입장, 주식자 입장이 환호를 오는 거죠. 예. 산호를 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서 3대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이 금리 인하설이 나온다면은 최근 들어서 뭐 킹달러, 뭐 제왕 달러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 달러 가치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킹달러 얘기나 할 때 이 방송을 통해서는 달러 인덱스 그때 100군데 이전에 120위까지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보유 비중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왜 그때 사실 그 109
달러 인덱스 109 될 때 킹달러, 그것도 기축통화를 넘어서 킹달러, 제왕통화, 이건 국제통화 이론에 제가 한국에서 국제금융을 가장 오랫동안 전공한 사람, 이거 킹달러는 용어 자체가 없는데요. 용어 자체를 만들어서 그때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 가능성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도 킹달러라는 얘기 없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들이 달러 이탈, 탈달러 움직임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때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7월 15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대지 않습니다. 저게 1300, 1200, 1326원 간 게 저게 7월 15일입니다. 7월 14일 바로 다음 날이죠. 그다음에 7월 15일입니다. 이때 원달러 환율이 1326원 가니까 1500원 간다. 그다음에 일부에서 보면 킹달러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는. 자, 지금 딱 7월 15일 며칠이 됐습니까? 2주도 안 경과됐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 106대로 그 이전에 돌아갔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1310원 정도로 해서 자, 국제 한특기 세력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킹달러 얘기는 가짜 뉴스다. 내년에 금리 인하와 함께 달러도 위상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지금은요, 중국이라든가 이런 게 위안화 보유지 비중이 있잖아요. 예. 미국과 경제 마찰 과정에서 중국과 관련돼 있는 것은 전부 위안화 결제의 비중을 요구하는 상태고, 러시아도 지금 상태에선 심지어는 유럽에 대해서도 당신네 우리 가스를 가져가려면 급하지 않습니까? 유럽들 예. 루블화 결제라 예, 그렇죠. 이런 정도로 해서 결제 비중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론의 유튜브의 클릭수를 위해서 킹달러, 말도 되지 않는 킹달러, 제왕통화 이런 거는 경제방송에선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금까지 숨가쁘게 전개됐던 페드의 금리 인상, 이 추세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국가별로도 같이 정리해 주시죠. 네, 이건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되니까 자금 이탈 문제가 더 중요해서 예, 알겠습니다. 간절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 폭이 이제 정점을 맞았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숨가쁘게 전개했던 금리 인상의 각국의 금리 인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한 국가가 70개국입니다. 예. 이제 보통 노멀 스텝은 0.25%인데요. 이번에 각국 중앙은행이 진짜 인플레 진단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진다. 그래서 뒤늦게 화들짝 올리니까 원래 0.25%포인트씩 올려야 됩니다. 이번에 0.5% 올린 국가가 70개국인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55개국입니다. 이게 이제 중앙은행의 실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실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를 전부 플러스 금리냐 할 때 이걸 하나 눈여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스위스가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25%입니다. 덴마크 0.1%입니다. 일본이 0.1%입니다. 예.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를 추진하는 국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서방 선진국들은 인플레를 중시해서 금리를 화들짝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는 인플레보다는 경기 부양을 해서 금리를 내린다. 그러다 보니까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1990년대 중반과 다른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대발산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 자금을 이탈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오늘 국내 언론들이 예. 사실 그 한미 간의 금리 역전됐다 하는 측면에서 외국 자금의 이탈 문제를 일제히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상당 기준, 미국의 상단은 밴드포기 때문에 상당 기준을 이번에 올리면 2.5%죠.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7월 금통위에서 올렸으니까 한 단계 2.25% 역전됐죠. 예. 일시적으로 역전됐습니다. 근데 역전되다 보면 자금 이탈 문제가 있느냐? 사실은 한국에서 한미 간 역전되더라도 과거에 1기, 2기, 3기에 자금 이탈 안 됩니다. 늦게 말씀드립니다는 예. 자금 이탈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금리를 올렸지만은 사실 그거 관계없이 경기 문제 때문에 펀더멘탈 측면에 캐시플로우가 외화 캐시플로우 악화된다든가 이런 측면에 또 중국이 사실 여러 가지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 측면 때 중국으로 몰려가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에서 이탈됐을 뿐이지 사실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자금 이탈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석동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 차보다는 외환 보유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역 적자라든가 이런 측면에 또 외환 보유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엊그제 이틀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는 우리가 외화가 풍부한 단계다. 한미 통화 수합벽은 지금 당장 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외환 위기 상황이 아니다. 원화의 절하폭이 그만큼 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한미 통화선 문제를 이렇게 대정부 질의에서 일부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마치 뭐냐 이것을 하나의 건수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정부 질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미 통화서 협정은 사실 뭐냐 페드의 소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그래서 했죠. 예. 그래서 가이드라인 설정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선이 이끌 수 있어도 페드가 요구하는 기축통화에 준하는 우리의 위상정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일부 국회의원이 한미 통화 수업 할 때만큼 우리가 헌다고 해서 그 승합이 체결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주무부서는 페드가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어떠냐? 자, 국민연금이 왜 승률 증대도 하지 않는데요? 지금 올해 들어서 100억 달러 바꾸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어떻습니까? 지금 홍앵커의 노후를 위해서 국민의 돈 가지고 하는데요. 자, 이거 밖으로 100억 달러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연금이 뭐냐? 자, 그 국민이 해외 투자하기 위해서 100억 달러 해서 환율이 급등해서 외환위기 발생하면 국민의 돈 가지고 외환위기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부터 자제시키는 게 중요하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국민연금 이사장 같은 거 빨리 좀 임명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빨리 얘기해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뭐 외국 자본 이탈보다도 국민연금 같은 국민의 돈 가지고 노후를 위해서 만든 게 해외 투자해가지고 100억 달러씩 가서 환율이 급등시킨다. 이것부터 하는 것이 한미 간의 통화서 협정 체결하는 것보다 더 낫죠. 예. 국회의원분들은 국민연금에 해외 투자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내놔야지 박수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필요한데 뭐 급한 상황, 우리가 필요한 사항, 한미 간 통화서 그게 프로보노 퍼블리커 정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공경찰에서 민간이 갖고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것은 어려울 때 우리가 외환위기 발생하면 딱 해서 활용하면 외환위기 방지하니까 기업도 좋고 국민도 좋고 우리도 뭐냐 대외신도 좋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남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분들 남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하는 걸 자제시키는 그런 걸 되면 박수를 치시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현실적인 대안을 좀 내놓으십사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7월 FOMC 회의 결과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